그럼 이 금동관을 착용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이 백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한 독립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금동관을 쓴 사람과 백제 왕실의 관계는 공주 수천리 무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동관과 귀걸이가 묻혀있는 위치로 보아 피장자는 금동관을 쓴 채 묻힌 듯하다. 무덤 안엔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중국제 도자기 사이호도 보인다. 귀가 4개 달려 사이호라는 이름이 붙은 도자기는 입점리 무덤에서도 나왔다. 지방에 있던 금동관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중국 도자기를 갖게 됐을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삼국시대 백제 유적에서도 중국 도자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까지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런 물품을 사서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백제의 왕성인 위례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풍납토성에서 쏟아져 나온 중국제 도자기들은 백제 왕실이 주도적으로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 같이 이 금동관과 같이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 중국 도자기가 있고 귀걸이 같은 유물이 있고 말 갖춘 장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겹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려면 역시 국가의 용인이 있어야 된다거나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혹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줘야지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 삼국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동관을 백제 왕실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잡한 제작 기법 때문이다. 동판에 문양을 새기기 위해서는 정을 이용해 일일이 쪼거나 잘라내야 한다. 정교하고도 섬세한 솜씨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1600여 년 전 백제인들은 금동관에 어떤 문양을 새겨 넣었을까? 꿈틀대며 하늘로 나는 듯한 용의 모습이다. 몸에 비늘이며 눈까지 섬세하게도 그려 넣었다. 그 문양은 굉장히 섬세한데 그게 뭐 요즘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 하나하나가 용 문양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뚜렷할 뿐더러 거기에 새김질을 한 조금 기술 또한 마치 기계로 어떤 그 문양을 파서 레이저 조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새김 장식을 한 동판을 백제인들은 어떻게 도금했을까? 순과 금가루를 섞어 물에 개은 뒤 동판에 고르게 펴 바른다. 그런 다음 370도 이상의 뜨거운 열을 가하면 수는 날아가고 금만 남게 된다. 금동관이 1600여 년의 세월에도 금빛을 잃지 않게 해준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더욱이 도금에 필요한 수은과 금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재료들이다. 보면 이 제작 기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중앙 금공 기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원료의 희귀성, 희귀한 원료의 소유, 또 그러한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구현된 이러한 기술력, 그런 것은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만들고 그것은 힘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금동관을 만드는 데엔 또 하나의 희귀한 재료가 들어갔다. 서산 부장리에서 발견된 금동관에서 뜻밖의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 금동관 안쪽으로 보이는 건 흙이 아니었다.
금동관 안쪽에 있던 물질을 분석해 본 결과 백화수피가 발견됐다. 자작나무 껍질인 백화수피는 방부, 방습 효과가 뛰어나 예로부터 공예품에 많이 쓰였다. 백화수피와 함께 직물 조직도 보였다. 금동관 안쪽으로 천을 대고 그 안쪽으로 백화수피를 댄 것이다. 그래서 이 유기물질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기물질은 목재 조직으로서 실제 그 현생 자작나무 껍질과 동일한 백화수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작나무 껍질은 백제 금동관이 주로 발견되는 한반도 남쪽 땅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다. 지금 보시는 저 오른쪽 그 사면에 있는 것이 그 흰색 수피,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가진 것이 자작나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연구용으로 자작나무를 기르고 있다. 그러나 생장 조건이 맞지 않아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 한 10cm 미만의 어떤 직경 생장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생장이 안 좋은 편이죠. 근데 자작나무 자체가 이렇게 생장 자체가 우수하거나 그런 종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것은 뭐 적지가 아니라서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요. 추운 지방인 시베리아와 백두산이 자생지인 자작나무를 한반도 남쪽 지방에서 직접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금동관은 백제 한성 시기인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백제 왕실이 직접 제작해서 지방에 내려준 것이었다. 한성 도 후반기쯤에 백제 중앙에서 금동관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지방에 있는 수장층들에게 사여하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보면 중앙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한다거나 직접 장악하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특정 세력을 매개로 해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체제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제 왕실에서는 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금동관을 만들었던 걸까? 고흥 길두리 무덤의 주인공이 썼던 금동관을 직접 제작해 보기로 했다. 모자의 몸체를 이루는 금동판 2개를 금동띠로 연결해 고깔모자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장식판을 덧대었다. 금동관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특별한 형상이 장식판을 붙이자 비로소 완성된다. 양측판 옆에 이런 지금 측판의 입식을 또 별도로 세워서 마치 새가 이렇게 날개를 펼친 듯한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담고 있는데, 백제에서만 볼 수 있던 독특한 형태의 금동관은 새의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날렵한 엽장식으로 새의 날개를 형상화했다. 새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공주 수촌리 사호분에서 나온 금동관이다. 금동관 앞쪽에 달린 장식판은 비상하려는 듯 날개를 쭉 편 새의 모습이다. 수촌리 1호분 금동관도 원형을 복원해보니 날개를 펼친 새의 모습이 나타난다. 뒷장식은 새의 꼬리 깃털을 닮았다. 금동관 자체가 한 마리의 새와 같다. 부장리 금동관의 앞장식 역시 새의 형상. 다소 간략하게 표현돼 있다. 백제 왕실에서는 왜 금동관에 새의 모습을 담고자 한 것일까? 백제가 세워지기 전 한반도 서남부에 자리하고 있던 마한 지역 유물 중에